자, 먼저 제도 용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자가 나오고요. 삼각 스케일, 템플릿, 구름 모양 자, 운형자고 이렇게 자유롭게 구부려서 곡선을 그리는 자유곡선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삼각자는 먼저 이렇게 45도가 양쪽으로 돼 있고 90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30도, 60도, 90도가 있는 두 개의 자가 있어요. 이것을 한 세트로 하여 삼각자의 방향을 바꾸어 두 개를 겹치면 여러 각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 축척이죠. 100분의 1 축척, 200분의 1, 300분의 1 이렇게 쭉 가고 6단계의 축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한 면에 60, 50, 30, 40, 20, 10 이렇게 스케일이 6개로 나누어져 있는 자입니다. 템플릿은 원형, 각형, 기호나 부호, 자주 사용하는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빵빵 뚫려 있는 자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어요. 자, 운형 자는 일반 자나 콤파스로 완전히 원형울이 아닌 이렇게 불규칙한 곡선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유곡선자는 이렇게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마음대로 구부려진 부분에 샤프를 대고 그리는 자입니다. 각도기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90도, 180도 이렇게 각도를 재는 각도자예요. 자, T자라는 건 제도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리거나 세로로 그리거나 평행선, 수직선 등을 긋는 자입니다. 수평선을 그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직선은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시고요. 수직선을 또 반대 방향으로 그릴 땐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 용지는 켄트지, 우리 일반적인 스케치북 종이고요. 살짝 투명한 트레이싱지,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싱지라고 하는 반투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선을 그려서 청사진을 찍는 기계에 넣으면 이 선 부분이 푸른색으로 나오는 아이고요. 연필로 그린 것을 청사진으로 찍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형태를 청사진을 그린다라는 말을 옛날엔 썼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죠. 캐드로 하니까. 예전에는 손으로 그린 거를 이렇게 찍어서 오래오래 보관을 했습니다. 마커펜으로 채색하기에 적합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마커펜은 이렇게 선을 그린 상태에서 뒤집어 놓고 마커펜을 칠하면 깨끗하게 잘 칠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레팔지라고 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도면용으로 사용되고 광택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색 트레이싱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롤로 말려 있어요. 펼치면서 그리고 바로바로 찢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편리한 아이고요. 약간 누르스름한 색을 띠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도 용지 재본을 할 경우, 재본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구멍을 빵빵빵 뚫어서 이렇게 엮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재본을 할 경우에 이 왼쪽 여백은 25mm를 유지하게 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용지가 A4, A3, A2 이렇게 올라가는데 A0 용지의 면적은 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가로, 세로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1제곱미터라는 건데 0.999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1제곱미터라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의 비율은 이렇게 짧은 쪽이 1일 때 긴 쪽은 루트 2가 됩니다. 자, 큰 도면을 서류철용으로 접을 때는 A4 용지로 접어서 어떤 책처럼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A4 용지 크기로 접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제도 용지의 크기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A4 용지가 210에 297이에요. 물론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A3는요. 이렇게 짧은 쪽을 하나 더 붙여요. 그럼
짧은 쪽이 297이 되고 긴 쪽은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42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데 A2는요, 이쪽을 붙이는 거죠. 그럼 297 곱하기 2 해서 요 길이가 594가 되고요.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도면의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에서 실선, 파선, 1점 쇄선, 2점 쇄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선은 그냥 실선, 파선은 점선, 1점 쇄선은 선 한 번, 점 한 번, 선 한 번, 점 한 번. 2점 쇄선은 선 한 번, 점 두 개, 선 한 번, 점 두 개. 이렇게 가는 게 2점 쇄선입니다. 굵은 실선은 단면선, 외형선, 파단선. 파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집이 가다가 이쪽에 더 있는데 생략을 했을 때 나오는 선이 파단선이고요. 물체에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가는 실선은 치수, 치수 보조선. 보통 이렇게 치수를 봤을 때 이 선이 치수선, 이 선이 치수 보조선 됩니다. 그리고 인출선, 인출선은 좁을 때 당겨서 이렇게 표시하는 이 선, 이게 인출선이고요. 지시선도 비슷한 개념. 해칭선은 이제 물체가 있으면 잘라진 면을 표시할 때 재료를 표시하는 게 해칭선이고요. 늑근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볼을 구성하는 이렇게 감싸주는 철근이 늑근이에요. 이것도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파선은 영어로 히든 선이라고 하는데 숨은 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모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중심선, 물체의 중심축, 벽체의 중심을 표현할 때는 1점 쇄선, 2점 쇄선은요, 이 파선과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팬텀이거든요. 팬텀. 가상, 상상선, 유령선이에요. 실제로 없는 선. 파선이라고 하는 건 점선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가 있을 때 이 뒤에 선이 있지만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고, 대지 경계선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집이 이렇게 있고 길을 가다가 몇 번지에 대한 선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없는 선을 상상해서 그렸을 때 들어가는 게 2점 쇄선입니다. 상상선과 숨어있는 선은 개념이 다른 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1점 쇄선과 구분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일단 가상선, 대지 경계선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을 그을 때 유의사항, 용도에 맞게 굵기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굵게, 중요하지 않은 건 가늘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축척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다르게 합니다. 좀 큰 도면은 더 굵게, 작은 도면은 좀 작게. 한 번 그은 선은 중복해서 긋지 않는다가 유의사항이긴 한데 실제로는 조금 여러 번 긋기도 해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중복하지 않기. 우리 도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말로써 설명을 할 때 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점 찍어서 여기 뭐 벽돌 뭐 1.5빌 쌓기 이렇게 말을 적을 때 어떻게 말을 쓰는가?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수직 또는 15도 경사의 고딕체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에서 뭐 흘림체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고, 문자의 크기는 도면 상황에 따라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얼마로 해라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크기에서 좀 잘 보이는 걸로 하면 좋겠고, 문자 크기 높이는 11종류가 표준입니다.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좀 키워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문장은 왼쪽에서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로 쓰기가 곤란할 때는 세로 쓰기를 하기도 합니다. 4자리 이상수는 3자리마다 휴지부를 찍거나 간격을 둠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4자리 이상수, 예를 들어서 뭐 10만을 표현해 볼게요. 이럴 때 3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서 구분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4자리 수는 안 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인 경우에는 굳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부분을 찍어서 지시해서 문자를 쓰는 게 지시선인데 이 각도를 60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30도, 45도도 가능합니다. 지시선의 화살표 끝을 점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도면 안에 점했다가 화살표했다가 이렇게 하지는 말고 하나로 결정해서 하시고요. 2개 이상의 지시선을 그을 때는 각도를 다르게 하지 말고 평행하게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각도로 그으라는 소리죠. 해칭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서 잘린 부분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재료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가는 실선으로 표현하는 거고 재료를 표시한다가 키워드입니다. 자, 표제란은 반드시 설정을 하세요. 보통 요런데 아니면 세로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들 합니다. 표제란에는 도면 번호, 공사명, 축척 몇 분의 1, 누가 설계했고, 도면 작성을 언제 했고, 여기에 감리자가 누군가, 감독이 누군가, 또는 시공을 누가 하는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치수선은 현장에서 계산기 나올 필요 없도록 많이 자세히 기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000이고 3000이고 1500이다 라고 하면 이걸 모두 더해서 더한 값까지 해주시고 또 자세히 안쪽에 세부치수까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입을 하고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미터이고 여기다가 밀리미터 적는 게 아니라 생략합니다. 수평 방향의 치수는 치수선 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수직 방향의 경우에는 왼쪽에 오도록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보조선은 중심선 끝에서 2-3mm 떨어져 긋는다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선에서 이렇게 2-3mm 떨어뜨려서 긋기 시작합니다. 이게 치수 보조선, 이것이 치수선. 자, 건축물의 묘사예요. 건축물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게 묘사죠. 묘사의 종류는 모는 종이 묘사, 투명 종이 묘사, 그리고 보고 그리기가 있고요.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 위에 격자를 그립니다. 직사각형 격자. 우리는 모는 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종이가 있죠. 거기 위에 이렇게 일정 각도로 따라가면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모는 종이 위에 그리는 것이고 키워드는 사각형 격자 45도나 90도 일정 각도로 쉽게 그리는 것을 모는 종이 묘사라고 합니다. 문제에 많이 나와요. 투명 종이 묘사는 트레싱지 투명 종이를 올려놓고 따라 그리는 게 투명 종이 묘사고요. 보고 그리는 것은 그냥 멀리서 보고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보고 그릴 때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형태의 본질 파악에 주의를 기울여서 묘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묘사 기법. 단선에 의한 묘사. 선 하나로만 그리는 거예요. 단면선, 윤곽선, 모서리선, 재료의 변화선 등을 묘사할 수가 있고요. 선의 굵기에 유의하며 명확하게 그리세요. 굵은 선으로 윤곽을 강하게 묘사하면 공간상의 입체를 돋보이게 합니다. 선으로만 그리는 게 단선에 의한 묘사고요. 여러 선에 의한 묘사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평면이 있고 이렇게 간격을 좀 다르게 주면 이 부분의 각도가 좀 가파르다가 완만해진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선의 간격을 다르게 하면 곡면을 그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각도를 적당히 완만하게 가면 이런 완만한 곡선을 평면도로 그린다라는 뜻인데 간격이 좁으면 가파르고 간격이 넓으면 완만하다는 뜻이라서 여러 가지 곡면이라던가 이런 경사 부분을 여러 선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선과 명암에 의한 묘사, 선으로 공간을 한정시키고 명암으로 음영을 넣는 거예요. 그림자 표현하는 건데 항아리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빛이 여기 있으면 이쪽을 이렇게 선으로 공간을 한정해서 그 안에 명암을 넣는 방식입니다. 입체도 그릴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림자는 여기 그림자가 지겠죠. 이 그림자는 이 표면 그늘보다 더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점을 이렇게 좀 촘촘하게 찍느냐, 느슨하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의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촘촘 또는 느슨하게 해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점에 의한 묘사, 점만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묘사 도구인데요. 연필 또는 잉크로 우리가 묘사를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연필로 많이 하고요. 단단한 정도에 따라 17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는 하드, 딱딱한 정도고요. 그리고 B는 블랙, 얼만큼 시꺼멓게 나오는가입니다. 좀 부드러운 거죠. 무른 거. 지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번지거나 더러워지는 단점. 이거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잉크는 깨끗하고 선명하고 농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배경은 필요할 때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 가까운 건 비교적 사실적으로, 멀리 있는 건 단순하게 표현하시면 되고, 우리 공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화려하게 막 그리면 안 돼요. 건축물의 표현 중에 투상도를 볼게요. 뭔가 상상해서 그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시도라는 게 곧 나올 건데, 투시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린 게 투시도입니다. 같지 않다는 얘기죠. 투상도는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입면도, 단면 상세도 등 정면 또는 측면으로 투영된 형상을 그린 건데요. 이게 실제로 평면도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집을 이렇게 보긴 어렵죠. 집을 잘라서 이렇게 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그렸다고 해서 투상도가 되겠고, 우리 단면 상세도도 그래요. 집을 실제로 잘라서 이렇게 지붕을 그리긴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상상으로 그린 것들을 투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상도 중에서는 이렇게 입체로 표현하는 투상도가 있는데, 등각 투상도, 부등각 투상도, 이등각 투상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등각 투상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가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이렇게 360도가 같은 각으로 나누어져서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고, 눈으로 봤을 때 왜곡이 되어서 이렇게 보일 리가 없겠지만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는 게 등각 투상도고요. 부등각 투상도는 이렇게 각이 좀 다르게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다르게 나오는 게 부등각. 그리고 이 세 개의 축 중에서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게 한 거, 이등각 투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투시도는 시점에 의한 분류로 나누는데, 일반 투시도는 보통 사람이 선 자세에서 건물을 보았을 때의 투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을 보게 되면 모서리를 바라보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건물이 보이게 됩니다. 선 자세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앞쪽이 좀 왜곡이 되고 뒤로 갈수록 작아 보이는 형태. 창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작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투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감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점이 매우 높이 있어서 건물을 볼 경우의 높이입니다. 새 조자고 새가 보는 것 같은 도면인데요. 우리 아파트 전단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단지가 위에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가 날았을 때 건물을 바라보는 정도의 투시도라고 해서 조감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소점에 따른 분류는 일단 1소점 투시도는 화면을 그리려는 물체가 화면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놓이는 경우인데요. 어떤 소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림이 1소점 투시도고요. 일반적으로는 실내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2소점 투시도는 두 개의 소실점으로 3차원 공간감을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양쪽에 하나의 점이 있고 이렇게 벽의 옆면을 코너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소점이 두 개가 생기는 이런 점입니다. 소점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 선들이 서서히 가다가 사라지는 점을 소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3소점 같은 경우에는 1소점, 2소점을 표현할 수 없고 시점이 높은 경우인데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둘, 그리고 한쪽으로, 이쪽으로는 셋.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소점이 생기는 경우고, 이렇게 높은 부분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생기는 것이 3소점 투시도입니다.
자, 투시도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점은 스탠딩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발의 위치가 정점입니다. 물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서 있는 위치고요. 시점은 아이 포인트로서 눈이 있는 위치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물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고요. 땅으로부터 대략 한 1600 정도 또는 1500 정도, 그 정도 높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는 면을 화면이라고 합니다. 기선이라는 것은 그라운드 레벨인데요. 이렇게 화면과 바닥이 접해지는 선입니다. 자, 기면은 이렇게 물체와 사람이 서 있는 면, 이 부분을 기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수평면이라는 것은 시선축에 수평되는 이 가로축, 그것이 허리젠탈 라인이고요. 수평선과 만나는 이 부분을 수평면이라고 해요. 건축 설계 도면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치도 평면도 우리 계획에서 잠깐 봤던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먼저 배치도는 부지에 땅에 건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은 여기, 정화조는 여기, 주차 라인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건축물과 부지, 도로의 위치관계, 부지 내의 여러 시설 지형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에 도로, 4m 도로, 6m 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와 위치 관계까지 표현이 됩니다. 건축물은 1층 평면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부지나 건물이 소규모인 경우는 건축물의 평면도 또는 지붕 평면도와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일 경우에는 따로 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위가 있고요. 기준점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이 도로인지 이 대지인지를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고요. 도로의 상황, 그리고 도로면과 집안면과의 관계인데 이 도로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마이너스 100인지 예를 들어서 이가 원점일 때 또는 플러스 100인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도로보다는 높게 집안을 다져 올려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 내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 배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바닥을 그린다고 해서 플로어 플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각 층 바닥에 1에서 1.5m 높이 정도에서 수평 절단한 면을 투영하여 나타내는 것. 건축 도면의 가장 기본적인 도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집의 허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벽체가 어떻게 돼 있고 계고부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면적은 어떤지 창호의 위치와 개폐 방법까지도 표현을 하는 것이 평면도 되겠습니다. 단면도는 건축물을 수직으로 잘라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초, 지반, 바닥, 처마, 층 높이와 지붕 물매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보시면요, 벽체의 형태가 먼저 나오고요, 지붕의 모양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고부를 어떻게 여는지, 여닫이 무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 창문도 어떻게 여는지를 평면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단면도 같은 경우엔 이렇게 지붕의 물매는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물매나 높이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지붕의 형태와 기초의 형태까지 알 수 있는 것이 단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면도인데요. 건물을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인면도고, 이런 마감재라던가 지붕의 형태, 벽의 형태, 계고부의 형태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인면도입니다. 전개도는 건물 내부의 인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타낸 내부 인면도를 말하며 인테리어 도면으로 많이 쓰입니다. 두 개가 유사한 것 같지만 내부인지 겉모습, 외부인지에 따라 명칭이 달라요. 자, 상세도는 건물의 주요 부분을 상세하게 확대하여 나타낸 도면이고 각 부재의 종류, 형상, 치수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3각법이라는 투영법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건 이 건물 또는 물체를 내가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려지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를 바라볼 때 정면에서 봤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도가 되고요. 내가 얘를 봤을 때 왼쪽에서 봤다. 그러면 좌측면도. 제1각법은 나를 기준으로. 근데 그 나가 사람이 아니라 이 물체를 기준으로입니다. 이 물체의 정면이 어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바뀌어요. 이 물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 이 두 개가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구조부의 제도입니다. 구조부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인데 구조 부분이라는 것은 기초, 기둥, 보호, 슬랩, 지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건물 자체의 무게와 사람 및 물건의 중량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조부라는 아이고요. 지진이나 바람 등 외력에 저항하고 안전한 공간 구성을 이루는 것이 구조부고요. 구조에 따라 나무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이 있습니다. 재료 표시 어떻게 하는가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이렇게 세 줄 들어가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돌은 이렇게 선 한 번, 점선 한 번, 선 한 번, 점선 한 번. 인조석은 실선이 2개, 점선이 하나. 자, 벽돌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치장 목재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마 치장 목재에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벽돌보다는 치장 목재를 위주로 이 사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되는 무늬, 지반은 이렇게 45도, 135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 목재 구조재는 이것도 맞고요. 좀 작은 규모는 사선 한 번만 그어도 목재 구조재다라는 뜻이고요. 합판은 이런 모양, 잡석은 좀 특이하죠. 우리 실기시험 칠 때 많이 그리는 건데요. 미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폐 방법별 창호 기호인데요. 여닫이문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닫히는 거, 우리 일반적인 방문이고요. 미서기문은 이렇게 2개가 왔다 갔다 겹치면서 열리는 것이 미서기문. 미닫이문은 벽에 숨거나 벽과 겹쳐지는 게 미닫이문이에요. 자재문은 자유회전문인데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180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유리문이 보통 그런데요. 유리문 아니고도 이런 현관문이나 이런 목문도 이렇게 경첩이 180도 열리면 자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자재문이고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것은 회전문, 이렇게 한번 접어주는 것은 접이식문, 주름문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형태입니다. 주름문은 조금 더 가벼운 소재 플라스틱 같은 것들로 이렇게 주름을 지어서 커튼처럼 접어주는 게 주름문이에요. 망사문은 방충망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망 자체가 문을 이루는 게 망사문입니다. 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르내리창과 고정창은 개념이 다릅니다. 오르내리창은 이렇게 중간에 틀이 있지만 밑에 있는 이 틀이 위로 올라가면서 열리는 거, 밀어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정창은 열 수 없는 거, 선이 하나, 선이 2개, 그 차이고, 문제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셔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1점 쇠선입니다. 이거 위로 굴려서 올리는 거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굴리는 아이가 있고 얘가 말리면서 올라갔다가 또 풀리면서 내려오는 그게 셔터인데 기호가 1점 쇠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기호인데요. 스틸도어, 철문, 이것은 앞글자를 따서 SD, 알루미늄 도어는 알루미늄 합금 도어라고도 불리우고 AD입니다. 스틸 윈도우, 철창, WW는 우드 윈도우, 목재창, 그리고 이거 시험에 꽤 나왔던 거,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인데요. 이거 뭐랑 많이 헷갈리셨냐면 강철문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철문은 스틸 도어, 그냥 스틸 도어고, 자, 플라스틱 도어는 합성수지 창인데 우리 하이샤시 같은 거 PW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테인레스 스틸 셔터 SSS, 그리고 파이어 스틸 도어는 방화문이고요. 이거 한번 좀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는 재질이 먼저 나오고 용도의 순이에요. 앞에 파이어 스틸, 방화, 그리고 도어. 자, 그리고 표시 기호 볼 건데요. C는 기둥, 칼럼이고요. G는 가다, B는 빔인데 2개가 다 보긴 본데 큰 보와 작은 보가 구분되는 거, 그리고 푸팅이 F, 벽이 W, 슬랩이 S, 여기까지는 어떤 구조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어떤 기호인데 랭스가 L, 길이, 위스가 W, 하이트가 H, 에어리어가 A, 볼륨이 V,
티크니스가 THK, 그리고 라디우스가 R, 디아메타가 지름. 이 두 개를 바꿔놓고 문제에도 꽤 많이 나왔고 나머지도 앞 글자를 딴 거니까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조적조 벽체를 제도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제도하는 겁니다. 축척과 구도를 먼저 정하는데 CAD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종이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이에 몇 분의 몇으로 중간에 그릴지 좀 쏠려서 그릴지 그걸 먼저 정해요. 그리고 집안선과 벽체 중심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벽체를 그립니다. 그리고 재료 표시를 하고요. 콘크리트 3줄 넣어야지 하고 치수를 매겨주시고요. 명칭을 적어주고 이 순서입니다. 이거 한번 꼭 정리하세요. 문제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제도에서 나왔던 몇 가지 용어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조나 재료에서 다 나올 내용들이긴 한데 여기서 좀 필요한 것들 보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바닥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 공간을 수평으로 분할하고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 바닥입니다. 바닥의 기능은 상하층 분할의 기능과 활동 공간으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접하는 옥상층이나 최하층 거실의 바닥은 외부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물이나 습기 등을 충분히 차단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차음 기능도 중요합니다. 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에서 봤을 때 체육관 등에서는 탄력성이 필요해 그 진동을 방지하는 방진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컴퓨터실, 사무실 등에는 바닥 내부에 배선을 두는 액세스 플로어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컴퓨터실 바닥 보시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한 장씩 떼보면 그 안에 이렇게 서포트가 들어 있습니다. 약 45cm 정도 떠 있어요. 그 안으로 배관을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 액세스 플로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후에 따른 바닥에서 고온 다습한 지역은 땅에서 띄워서 습기도 좀 막아주고 땅에서 올라오는 열도 좀 막아주는 고상식 주거를 택하고 있고요. 한랭지 추운 데서는 바닥을 난방하는 온돌 바닥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단차이를 두면 심리적 분할 효과, 실제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체에 방수, 단열, 차음, 내화 성능 등이 필요해요.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칸막이 벽과 구조 역할을 하는 내력벽이 있습니다. 칸막이 벽은 다른 말로 장막벽, 비내력벽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창호. 창호는 창과 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창호라고 하고 채광이나 통풍, 사람과 물건의 통행 등을 목적으로 벽 또는 지붕에 설치되는 계구부를 통틀어서 창호라고 부릅니다. 창은 통풍, 환기, 배연, 채광, 조망 역할을 하게 되고 문은 사람과 물건의 통행을 위한 계구부입니다. 여닫이 문 아까 그림 나왔었는데 한쪽에 문틀을 부착하고요. 경첩을 달아서 이렇게 돌리는 게 여닫이 문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경첩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여닫이 문입니다. 경첩 등의 철물을 축으로 회전하는 형식으로 개폐하는 거고 미닫이 문은 문짝을 벽면 사이 또는 벽면 뒤로 밀어붙이는 것, 미석이는 문과 문을 겹치게 밀어붙이는 것, 자재문은 자유경첩으로 안팎으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여닫이 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기도 하지만 이쪽으로는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축을 180도 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재문. 회전문은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죠. 십자 모양으로 세우고 수직문에 설치하고 부채꼴 공간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돌리는 것. 자, 방화문에 대한 얘기인데 FSD였죠. 60분 이상 방화문과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이 있는데요.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 이상이고 열을 차단하는 것이 30분 이상입니다.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자, 강화도화는 12mm 정도 강화 유리로 문을 구성하는 거고 상하에 힌지를 둔대요. 유리문인데 이렇게 상부에 힌지, 밑에 힌지 이렇게 두고 이런 손잡이 붙는 통유리문 있죠. 그것을 강화도어라고 하고 아코디언처럼 접는 것은 아코디언 도어라고 합니다. 병풍같이 접어서 쓰고 있는 문입니다. 계단과 지붕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높이가 다른 바닥 상호 간에 단을 만들어 연결하는 구조체입니다.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수직 방향의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딤판은 디디는 판, 첼판은 차는 판, 계단참은 계단이 높은 경우에 근육의 휴식과 방향 돌리기를 위해 단이 없이 일자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옆판은 첼판이 없이 뻥 비어 있고 디딤판만 있을 때 이렇게 틀계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딱딱딱 끼워서 쓰는 건데 그 여기가 이 옆판입니다. 홈을 파서 디딤판을 고정하고 있어요. 난간, 세로 난간대와 핸드레일로 이루어지며 추락 방지와 손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넌슬립은 미끄럼을 방지해요. 재료에 의한 분류입니다. 계단을 재료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그냥 간단한 건데 나무로 만들면 목조 계단,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면 철근 콘크리트 계단, 철로 만들면 철 계단이고 공장이나 창고 등에 널리 쓰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철 계단이 구조가 복잡하고 형태가 자유롭지 못해서 많이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해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지붕인데요. 건축물 최상부로서 바깥 공기를 막아주고요. 경사도는 재료의 특징과 기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경사도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경사가 적당할 때 이렇게 좀 큰 기와를 쓰게 되면 기와가 기와를 밀어내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큰 기와일 때 경사가 너무 급하면 이 무거운 기와가 밑에 있는 기와를 밀어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눈이 되게 많이 오는 데는 경사를 급하게 해서 눈을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후 특성에 따라 물매를 같은 말로 경사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물매라는 것은 지붕의 기울기로 경사의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고 분모를 10으로 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는데 10분의 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된 물매는 45도 이상 그리고 되물매가 45도 정확할 때 된 물매는 더 갑니다. 45도 이상. 평물매는 완만한 물매인데요. 10분의 10 이하의 물매가 평물매입니다. 보통 한 10분의 4 정도 됩니다. 이건 참고로 보행용 물매 기울기는 이 정도, 비보행용은 이 정도, 물고임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서로 마주보는 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 하고요. 평면상 봤을 때 이렇게 양쪽이 만나는 모양이 박공지붕이고요. 모임은 이 용마루를 향해서 다 모여요. 이게 모임 지붕이에요. 솟을 지붕은 이것만 솟아 있어요. 톱날 지붕이에요. 주로 창고나 공장에 쓰이는데요. 수직면에 채광을 하고 이렇게 톱날 모양으로 지붕을 둡니다. 문제에서 주택에 많이 쓰이나요 하면 아닙니다. 주택에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합각 지붕입니다. 이렇게 박공 지붕이 있고요. 모임 지붕이 같이 있는 것이 합각 지붕이고 평면으로 봤을 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꺾인 면에 선이 발생해요. 눈썹 지붕은 이렇게 눈썹이 나왔대요. 한쪽만 경사 가진 외쪽 지붕, 형태와 평면까지 모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홈통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지붕에서 보시면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물을 이렇게 받아서 세로로 땅까지 흘려보내는 것들을 통틀어서 홈통이라고 하고요. 처마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받는 것이 처마 홈통,
모아주는 것이 모임 홈통, 다른 말로는 장식 홈통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 땅으로 가면 서 있다고 해서 선 홈통. 참고로 옥상 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도시 열섬 현상 완화라는 것은 우리 도시에 막 집도 되게 많고 차도 되게 많고 그 녹지가 별로 없이 아스팔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뜨거운 섬처럼 열이 모이는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고요. 건물 자체에 이렇게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건물 자체에 이렇게 흙을 깔게 됩니다. 옥상에 그 녹화를 위해서 식물을 심기 위해 흙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단열 효과도 좀 있고요. 냉난방 부하라는 것은 냉방이 갑자기 많이 되거나 하면 부하가 걸리는데 그것을 좀 낮춰주는 저감 효과도 줍니다. 탑라이트라는 것은 지붕에 천창을 설치하는 것. 개폐 지붕은 지붕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우리 도움으로 된 어떤 구조물 있죠. 채광이나 신선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기 투자비나 운영비에 부담이 발생하지만 굉장히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개폐 지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 중에서 우리가 구조에서 다 배울 건데 보라는 게 있습니다. 슬랩으로부터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둥으로 하중을 옮겨주는 것이 이 보의 역할인데요. 슬랩을 이렇게 잡아주는 모양이고 큰 보와 작은 보가 있는데요. 큰 보는 이렇게 기둥에 붙어 있는 거고 작은 보는 중간중간에 짝수로 들어갑니다. 슬랩의 하중을 큰 보로 전달하는 거고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슬랩의 하중을 직접 전달하거나 작은 보로부터 하중을 전달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둥이라는 게 이거죠. 바닥, 보 등의 가로재의 하중을 받아 기초의 하중을 전달하는 수직재, 굉장히 중요한 부재입니다. 기초는 기둥 또는 내력벽으로부터 하중을 전달받아 집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땅으로부터 일어나는 토압과 수압 등도 지지를 해주는 게 이 기초의 역할입니다. 20kg의 골재가 있습니다. 5mm 체에 몇 kg 이상 통과해야 잔 골재인가? 잔 골재는 5mm 체의 85%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20kg 곱하기 0.85는 17kg 이라고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창 유리의 강도를 말하는 것은 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유리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삼복층, 그냥 복층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서 밀었을 때 휘었다가 돌아왔다가 좀 탄력 있게 이런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휘었다가 돌아오는 그런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재료의 안정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망입판. 망이 들어가 있는 판이래요. 그리고 유리래요. 요즘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유리 안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요즘 문에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은 만약에 유리가 깨졌을 때 이 망이 서로 유리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파편이 튀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석재는 화열에 대한 내력이 크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적다라고 나옵니다. 석재가 일반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서 말한 다른 재료라는 것은 뭐 목재, 뭐 아니면 뭐 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세기는 세요. 그렇지만 우리 그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축 강도가 세서 건축물의 이런 구조용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화강암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알갱이들이 다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투명한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시꺼먼 것도 있고 그 아이들이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지수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그 한 입자가 열을 받았을 때 팝콘처럼 튀겨버리면 열에 대한 내력이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석재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화강암은 아닌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화도료는 열을 방지하는 거죠. 불을 받았을 때 그 변형을 방지하는 거죠. 방화도료는 가연성 물질,
불이 붙을 수 있는 또는 불을 만났을 때 녹을 수 있는 그 물질에 도장합니다. 도장한다는 것은 페인트처럼 칠한다는 거예요. 해서 불이 붙거나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는 지연시키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석고는요, 초기 방화 가능합니다. 뭐에 비해서? 합판에 비해서? 합판은 그거잖아요. 목재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석고는 어떤 무기질 재료예요. 돌가루 같은 느낌? 그래서 초기 방화가 좋고요. 연소가 늦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곡면판의 역학적 이점을 살려 큰 간 사이, 영어로는 스팬,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스팬이라고 합니다. 슬랩을 설치할 때 일자로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곡면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압축력도 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요, 이 스팬을 조금 더 멀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는 슬랩 구조를 쉘 구조라고 합니다. 자, 7번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각 철근의 이음 위치는 철근을 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이가 4m인 기둥이 있어요. 그럼 철근을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철사로 한번 이렇게 감아주는 이음 과정을 해야 돼요. 이 이음은요, 어떤 하중, 옆에서 미는 하중이라던가 위에서 하중이 받았을 때 좀 튼튼한 곳, 그러니까 이게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은 안 됩니다. 하중을 덜 받는 곳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철근을 이을 때 같은 위치보다는 여기 한번 이었으면 다른 위치에 이어주는 것이 하중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기둥은 동일 단면에 묵은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기둥보다 수평력에 대한 힘에 유효하게 저항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둥이 똑같이 생겼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의 기둥은 철근으로 보강을 했고요. 하나의 기둥은 보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철근이 없다고 해서 묵은 콘크리트. 이것은 옆에서 미는 힘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말로는 수평력 또는 횡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보다는 묵은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작용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에서 축 방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이 진행하는 방향이죠. 우리 기둥 생긴 거를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진행하잖아요. 이 방향을 축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으로 배근되는 철근이 주근, 그리고 이렇게 감아주는, 허리띠 마냥 감아주는 이 아이가 띠철근, 도와주는 철근이죠. 그래서 축 방향이, 세로 방향이 주근 맞습니다. 자, 원형 기둥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최소 6개 이상의 주근이 들어가죠. 축 방향으로. 그리고 허리띠처럼 감아주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나선 철근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 전략, 이것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일단 판매 시점에 들어가는 PP, 포인트 오브 세일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IP, 그리고 세 번째가 VP,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요 세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묶어서 비주얼 머천다이징, VM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POP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때 좀 유행했던 건데, 구매 시점 광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데 그 바로 위에 굉장히 눈에 띄게 폭탄 세일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이런 명칭, 판매를 조금 더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 POP입니다. 요 세 개와는 좀 개념이 다른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강도가 높아요. 그럼 답 나왔어요. 조기 강도가 높아요. 두 가지는 천천히 굳는 거예요. 수화열을 낮춰가지고 천천히 굳는 거. 그리고 백시멘트는 마감 공사에 쓰인다는 게 키워드. 그래서 지금 일단 초기 강도가 높고 보호하고 양생하는 기간 및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긴급 공사 하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로 갑니다. 자, 그리고 기본형 벽돌, 이 문제 똑같이 또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190에 90에 57. 여기에 공간 쌓기가 아니다 입니다. 만약에 공간 쌓기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1.0B 더하기 0.5B 이렇게 나오고요.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1.0B와 0.5B 사이에 연결 철물로 연결을 할 거라서요. 안에 모르타르가 또는 줄눈이 10mm가 들어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 쌓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B 더하기 0.5B를 하는데 이 중간에 1cm, 다른 말로 10mm 줄눈이 공간 쌓기가 아닌 경우에는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B가 190 더하기 공간 쌓기 아니니까 10mm 들어가고요. 0.5B 90 이렇게 들어가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답은 29cm가 나왔고요. 공간 쌓기일 때 10mm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공간 쌓기가 아닐 때 10mm 들어가는 거, 그 차이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인장링이 필요한 구조는, 이 문제 꽤 많이 나왔었어요. 도움 구조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인장력을 잡아주는 인장링, 반지 모양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위쪽에 이렇게 모이는 힘을 잡아주는 압축링, 두 가지가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장링이 필요한 구조는, 또는 압축링이 필요한 구조는, 요거는 도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용 접착제가 필히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이것도 왠지 문제가 좀 잘못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착면이라는 것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이렇게 접착, 본드가 붙는 부분이죠. 유동성이 반드시 작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요즘 되게 많이 쓰죠. 유리에도 많이 붙이고요. 그게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힘이나 바깥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했을 때 유동성이 약간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재를 지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독성 없으면 좋죠. 세 번째, 진동이나 충격에 잘 견뎌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동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유동성이 있으면 더 잘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화 시 굳을 때 최적 수축의 변형을 일으키지는 않아야 됩니다. 잡고 있을 때 유동성이 없다는 거 하고요. 최적 수축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좀 개념이 다릅니다. 최적 수축은 이 본드 자체가 막 줄어들어가지고 이 부재를 당겨버린다거나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공질, 그 구멍이 많고요. 석질이 균일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키워드는 뭐냐면 구멍과 고리진 부분도 있고 해서 매끈하진 않은데 특수한 실내 장식재로 쓰인다. 그리고 대리석의 일종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네요. 트레버틴, 다공질 암갈색 두 가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화열이 낮고요. 화학적 저항성이 크고요. 댐이나 도로, 항만 이런 건 묶어서 좀 덩어리가 큰 대규모 공사, 다른 말로 매스 콘크리트인데요. 보통은 고로 시멘트, 플라이 애쉬, 그리고 중용열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조강 시멘트는 초기 강도 또는 조기 강도가 큰 아이고요. 수화율이 높겠죠. 그리고 알루미나 시멘트도 굉장히 빨리 굳는 아이, 백시멘트는 마감재로 쓰이는 아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거실은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단부라는 것은 끝부분, 끝에 위치시키면 개인적인 공간과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정된 거실 분위기를 위해 동선에 유의해야 되고요. 출입구가 너무 많아도 거실이 좀 정신이 없어요. 좋은 말이죠. 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많고 주택이 큰 경우에는 리빙 키친. 리빙 키친은 거실의 일부에 주방이 있는 건데요. 소규모에 많이 들어갑니다. 대규모에는 따로따로 해야죠. 키친 따로, 식사실 따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점토 제품이 아닌 것은, 점토를 좀 낮은 온도로 구우면 독이질, 높은 온도로 구우면 자기질, 테라코타는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타일입니다. 다 타일이고요. 테라조는 인조 대리석의 다른 말, 인조석의 일종이고 백시멘트에 대리석 가루를 넣어서 굳힌 것.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철골 부재의 용접과 거리가 먼 용어는?
일단 엔드탭과 뒷댐제는 용접 그 부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가지고요. 용접을 해주는 뭐 그런 부재입니다. 마지막에 대주는 부재, 엔드탭 또는 뒷댐제. 스캘럽은요, 이렇게 용접을 할 때 한 부위를 가리비 모양으로 따서 용접을 하는 게 스캘럽이에요. 위잉 플레이트는 주각에 들어가는 거고요. H빔이 이렇게 있으면 콘크리트 기초에 베이스 플레이트 깔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옆에 대주는 날개 모양의 판, 그게 윙 플레이트예요. 이건 주각의 구성품, 용접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기 재료에 속하는 건축 재료는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유기 재료는 뭐 생명에서 나온, 생물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유기 재료고요. 대표적으로 목재, 광합성하죠. 그리고 뭐 종이도 마찬가지. 종이도 나무에서 나온 거. 그리고 동물에서 나온 거. 뭐 그런 게 유기 재료인데, 아스팔트는 그 오랜 세월 나무나 어떤 동물 사체가 땅속에서 있으면서 기름으로 변한 게 그 기름이고요. 그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그 찌꺼기가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는 유기 재료에 속하는 거죠. 이거 답 없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아스팔트가 이렇게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석유에서 나왔고, 석유가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유기 재료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벽돌 쌓기 방법 중 한 켠의 마구리와 길이가 교대로 이루어집니다. 내부에 통줄름 발생하고요. 튼튼하지 못하다입니다. 미국식은 길이 쌓기를 5켜를 쌓아요. 마구리 쌓기를 또 이렇게 한 줄 썼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미국식이고요. 한 켠의 길이 한 번, 마구리 한 번, 길이 한 번, 마구리 한 번. 이것은 프랑스식 쌓기입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를 가장 두껍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철근이 안에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감싸는 이게 피복 두께인데요. 옷을 입은 두께죠. 물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두꺼워야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밖에 있는 수분이 철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는데요. 일단 물에 들어가는 게 가장 두꺼워야 되고, 두 번째가 흙에 영영 접하는, 영구히 접하는 부분. 흙 속에는 지하수가 있죠.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다음 두껍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는 공기에 노출되고 뭐 이런 부분들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고, 제일 두꺼운 건 4번 물속에 타설하는 것. 철근 콘크리트 압축 부재 중 직사각형 기둥의 축 방향 주철근은 최소 4개는 되어야, 최소값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야 이렇게 허리띠 같이 생긴 이 T철근을 감을 수 있어요. 원형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있어야 나선형 철근을 감았을 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 슬래브는 슬래브의 장변, 단변에 대해 길이비가 얼마 이하일 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방향이라는 것은 단변과 장변의 길이가 2배가 넘지 않을 때 이 방향입니다. 우리 확실히 이렇게 딱 봐도 2배가 넘는 일방향 슬랩은요, 단변 방향으로 대부분의 힘이 흘러갑니다. 주근을 배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길이비가 애매한 2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쪽도 단변이지만 이쪽도 단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배가 안 넘어가면은 이 장변 방향에도 주철근이 들어가는 두 방향 슬래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창호의 종류 중 방풍, 바람을 막아주는 목적입니다. 풍소란을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한식 문이에요. 여기에서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덧대주는 요 부재가 바람을 막아주는 풍소란이고요. 미석이 문이 주로 쓰이겠죠. 양판문, 플러시문은 여닫이 문의 어떤 종류라고 좀 봤으면 좋겠고, 여닫이 문일 수도 있고 미석일 수도 있는데 여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회전문은 동글동글 돌아가는 문. 그래서 풍소란 설치하는 것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까지 폭넓게 명암 나오고요. 다양한 질감 표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 가능한데 지울 수 있는 장점. 반면에 더러워진다.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시커멓게 묻어나는 게 연필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똑같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한국산업표준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KS 규정 사이트에 보시면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품질 나옵니다. 품질이 어때야 된다. 그리고 모양 어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생산자는 누구다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필요의 설비는 번개에 맞지 말라고 이렇게 설치해서 땅으로 접지시키는 그런 건데 20m가 넘어가면 세워야 됩니다. 이게 높이 있는 것부터 번개가 치기 때문에 낙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맞춰주는 거고요. 기준은 20m만 넘어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제품 중 목재의 이음철물 아닌가? 보통 목재는 꺽쇠, 띠쇠, 듀벨, 거기에 안장쇠, 안장 맞춤할 때 꽂아주는 안장쇠인데요. 인서트는 철골에 주로 쓰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조벽체는 두 가지 도리가 나올 겁니다. 지붕틀 밑에 깔려 있어서 기둥의 머리를 받는 깔려 있는 깔도리,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처마를 바로 받치는 처마도리 두 가지가 들어가요. 기둥 맨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깔려 있는 깔도리입니다. 자, 2점 쇠선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대지 경계선이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점 쇠선과 구분할 때라고 하는데 어떤 중심선이 일단 평면도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치도에 평면도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에 1점 쇠선이 있다 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들어가는 1점 쇠선은 2점으로 바꿔주는 구분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대지 경계선이 들어갑니다. 38번 급기와 배기 모두 기계장치인데요. 기계를 아예 안 쓰는 게 중력 환기법, 그리고 둘 다 쓰는 게 일종 환기법, 그리고 급기만 하는 거 하는 게 2종, 배기만 하는 게 3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급기, 배기 둘 다 기계였기 때문에 2번이 정답 되겠죠. 다음 중 계단 모양을 물어봤어요. 곧게 가는지, 꺾여 있는지, 돌아가는지. 피나는 용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은 모양 아니었습니다. 콘크리트 몰탈 바탕에 아스팔트 방수층 또는 타일 붙이기 시공을 할 때 초벌 재료로 사용하는 것. 콘크리트 몰탈 바닥은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거기에 아스팔트를 한번 침투시키면서 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요 프라이머입니다. 자, 41번 점토 제품 중 흡수성이 가장 크다는 것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구웠다입니다. 그래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굳이 온도를 모르더라도 가장 흡수성이 크다라고 하면 토기부터, 그리고 흡수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제일 높은 온도로 구웠다라고 하면 자기입니다. 자, 실감 온도는 다른 말로 유효 온도, 감각 온도라고 부르는데 온도와 습도, 기류 이렇게 들어갑니다. 열 복사는 열 환경 4요소에 해당되는 거고요. 3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별 공간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정답만 보자면 노인실은 혹시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층 이상에 위치하면 엘리베이터라는 설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2층 이상 말고 1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 용어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이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애매했어요.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것 맞고요. 준불연 재료는 불연 재료에 준하는. 난연은 잘 안 타는 거. 우리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서는 불연, 준불연, 난연만 정해져 있고 준난연은 아예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은 바르지 않다. 이게 틀린 말이다가 아니라 그냥 기준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46번 표준벽돌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은, 4분의 3은 75%, 4분의 1은 25%, 2호토막과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75%니까 7호토막. 47번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공기를 냉각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그 이상은 수증기로 존재할 수 없고요. 찬 공기를 딱 만나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그것이 노점 온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외부의 온도가 되게 낮아요. 영하 몇 도예요. 실내는 온도가 높아요. 실내 온도 높은 것에 수증기들이 이 찬 벽을 만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열을 잘 해두시면 결로 현상이 훨씬 덜 생기는 그런 거고, 여기서는 노점 온도라는 용어를 물어봤고요. 이 문제 그대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일종 점토 벽돌의 압축 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일종 점토 벽돌은 뭐 제일 센 거, 압축 강도가 제일 센 거라고 봤으면 좋겠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외워주시는데 24.5N 이상. 다음 중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경화한다는 것이 수경성 재료의 용어예요. 용어 정의. 그래서 보통 우리 시멘트는 물을 부어야 굳고요. 그래서 물을 만나지 않도록 약간 안쪽에 비닐이 한번 들어가 있고 종이로 싸놓은 포장을 해둡니다. 이거 세 개는요, 대부분 회 반죽이에요. 반죽, 미리 반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토 같은 거를 그냥 떠와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물을 섞으면 섞을수록 덜 굳는 겁니다. 이 세 개는 기경성, 공기를 만나서 굳는 기경성, 시멘트는 물을 만나야 굳는 수경성으로 구분하세요. 자, 지붕에 천창이나 유리를 설치했대요. 지붕이 평지붕일 것이고요. 이렇게 천창을 설치하거나 유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사지붕 자체에 창을 설치하는 것. 이것은 천창인데 영어로는 탑라이트. 루프탑은 옥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개 구분 잘 하시면 되고, 옥상 녹화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풀 심은 거, 나무 심은 거, 방형 지붕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지붕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유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용어입니다. 다음 표시 기호 중 잘못 연결된 것은, S는 슬랩을 얘기하는 거죠. 축척은 SC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건축 도면에 사용되는 글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자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글자 크기 높이로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궁서체 아니고 고딕체. 가로 쓰기가 원칙인데 세로 쓰기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도면 안에 다양한 글씨체와 높이를 사용하면 정신없어요. 하나의 글씨체와 높이도 통일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도 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자는 단독으로 긋는 게 아니라 제도판에 바짝 붙여서 수평 수직을 그으셔야 됩니다. 사선은 여기다가 삼각자를 대야 되겠죠.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T자 머리는 띄우면 안 됩니다. 바짝 붙여야 수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T자로 수평선을 그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주셔야 됩니다. 삼각자 1개 또는 2개를 가지고 위치를 바꾸면, 우리 지금 45도, 45도에 90도가 있고요. 60도, 30도에 90도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각도를 더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그을 수 있습니다. 4번 맞는 말입니다. 56번 괄호 안에 적당한 내용은 자가 발전 설비입니다. 정전 났을 때 비상용 발전기에도 포함이 되고요. 공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자가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입니다. 비상사태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정전됐다고 공장이 서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10초 이내에 가동해야 됩니다. 바로 가동해서 30분 동안은 전력 공급을 해야 또 수습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10초 30분으로 문제에 나와요. 이 문제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대지에 이상 전류를 방류합니다. 건물에 낙뢰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물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맞아가지고 땅으로 흘려보내는, 땅과 접하게 하는 접지. 같은 문제로 계속 나와요. 주택의 현관 문제.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네요. 주택 외부와 내부의 연결 기능. 현관의 역할이고요. 현관의 위치는 도로와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크기는 접객 용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클 필요는 없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주택 침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린이 침실은 주간에 공부도 하고 놀이방도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침실은 공동공간으로 쓰면 안 됩니다. 프라이버시 중요하겠죠. 공동공간이 틀렸습니다. 침실은 잠자야 되는데 어떻게 공동공간으로 쓰겠어요? 침실의 크기는 몇 명이 쓰는가, 침대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안에 가구가 얼만큼 들어가는가, 통로 등이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침실은 도로 쪽을 피하는 게 좋겠죠. 조용한 게 좋고요. 공원 등의 공지에 면하면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 건축물의 표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 단선으로 표현하는가,
여러 손으로 표현하는가, 명암으로 표현하는가, 이거를 약간 말장난처럼 해놓은 겁니다. 단선과 명암에 의한 표현 방법은 선으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명암을 넣는 방식. 여기에 대한 단선과 명암에 의한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좀 빽빽하게 해서 어둡게, 그리고 느슨하게 해서 밝게, 이 차이를 두어서 표현을 합니다. 단선에 의한 표현 방법, 선이 하나만으로 만들 거예요. 종류와 굵기에 유의하고요. 단면선, 윤곽선, 모서리선, 표면의 도직선, 보통은 단면, 윤곽을 많이 표시하는 게 단선에 의한 표현입니다. 여러 선에 의한 표현 방법에서 평면은 같은 간격의 선으로, 곡면은 선의 간격을 달리하여 표현을 합니다. 직선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하나로 그리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슬로프가 있는데요. 경사가 이렇다가 이런 거예요. 여기는 급한 경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촘촘하게 표현해서 급한 경사인데, 여기 편편한 곳은 느슨한 경사로 표현해서 이 촘촘한 정도를 좀 달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 선에 의한 표현 방법입니다. 명암 처리만으로의 표현 방법을 한다고 하네요. 명암 처리만으로는 어둡고 밝은 걸로만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면이나 입체를 한정시키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윤곽선을 그린대요. 그러면 명암 처리만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윤곽선을 그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말장난으로 보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벽돌 쌓기 방법 중 프랑스식 쌓기. 프랑스식 쌓기는 일단 보기에는 좋은데 그 내부에 통줄눈이 발생해서요, 좀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마구리에다가 2호 토막, 25% 토막을 쓴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을 물어봤고요. 한 켜 안에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를 병행하여 쌓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옳은 것은 한 켜 안에 길이 마구리 이렇게 가는 게 옳습니다. 자,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네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고 철근은 인장력에 강한, 우리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콘크리트가 있고 안쪽에 철근이 들어가는데, 철근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인장력, 그리고 옆에서 밀었을 때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인장력을 잡아주는 거고요. 콘크리트는 이렇게 눌렀을 때 압축되는 부분을 이 돌덩이처럼 단단한 것이 잡아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내화성이 우수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밖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열에 약한 철근이 안쪽에 있고 피복 두께라는 두께가 있어서 열기가 안쪽까지 안 들어가도록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업 방법. 기후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틀렸죠.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고요, 여름에는 너무 빨리 굳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균질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그 개수 거의 같기 때문에 온도 변화 때문에 철근은 많이 팽창하고 콘크리트가 적게 팽창하면서 터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두 개가 같이 커졌다가 같이 작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부재의 조립 및 해체를 반복하지 않고 단순화하여 이렇게 큰 패널을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 와이어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해서 1층 콘크리트 타설 들어 올려서 2층 콘크리트 타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갱폼의 특성입니다. 자, 4번입니다. 지금 이건 형광보긴 한데요. 판보는 외부와 플랜지를 볼트나 리벳으로 연결한, 그게 판보죠. 자, 거기에서 이 부분, 연결하는 부분이 외부입니다. 그래서 하중을 받으면 이 부분이 갑자기 확 꺾여버리는 좌굴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L자 스티프너, H 스티프너를 이렇게 받쳐서 좌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스티프너. 자, 5번입니다. 트러스 구조에서 절점을 연결하는 부재는 무엇인가? 트러스 부재는 플런지가 있고 외부가 있을 때 하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을 비우고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들어가는 게 트러스인데요. 이 부분 연결해주는 이 플레이트, 이 판이 거셋 플레이트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죠. 짠마루는 보가 2개예요.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나오면 짠마루고요. 보마루는 보가 하나,
볼을 사용하지 않았다. 혼마루.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깔았다. 이건 납작마루잖아요. 이건 2층 마루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다음 중 건축물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옆에서 미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먼저 적설하중은 눈이 쌓이는 거고요. 고정하중은 이렇게 슬래브에 고정적으로 얹혀있는 하중입니다. 적재하중도 마찬가지. 적재하중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쌓았다가 없었다가 하는 누르는 수직 하중이에요. 지진 하중은 이렇게 옆에서 미는 듯이 오는 하중입니다.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 지진이 있고요. 또 풍하중이 있어요. 바람은 옆에서 좀 이렇게 부는 느낌이죠. 이런 것들이 수평 하중입니다. 자, 8번 목재 플러시문. 플러시문은 양판문과 구분을 합니다. 단면을 잘라보면 플러시문은 중간에 이렇게 올거미가 있고요. 양쪽으로 판이 들어간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판처럼 보이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에 판이 있다고 양판문이 아닙니다. 양판문은 이렇게 올거미가 있으면 그 중간에 이렇게 판이 들어간 게 양판문이에요. 정면에서 보시면 뭔가 좀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가 확실한 그런 문이 양판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올거미를 짜고 25cm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한 거, 좋은 말이고요. 양면에 합판을 교착한 거, 양판문이 아니고 플러시문 맞습니다. 차양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플러시문은 이렇게 다 막혀있는 느낌이라고 했죠. 양판문은 이 들어간 부분에 합판 대신에 이걸 유리로 한다면 차양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유리 아니고 어떤 다른 망 같은 거 들어가면 통풍도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양판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양판문.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고요.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양판문에 비해서 이가 뒤틀림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합판이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성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재료에 작용하는 외력이 어느 한도에 도달하면 키워드 나옵니다. 외력의 증가 없이 변형만 증대. 더 이상 외력을 주지 않아도 변형만 증대하는 것이 소성의 특징입니다. 자, 2번은 외력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변형이 생기긴 하지만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변형만 증대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다. 탄력이 있다. 탄성. 그리고 재료가 외력을 받아도 잘 변형되지 않다가 극히 미미한 변형을 받고 파괴되는 거 취약한 거예요. 취성. 유리 같은 거 순간적으로 딱 깨지는 그런 성질. 그리고 외력을 받아도 잘 변형되지 않는 거는 소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10번. 이건 그냥 명칭입니다. 명칭. 명칭은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이 도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화렵수에 주로 있는 거예요. 줄기 방향에 배치된 양분과 수분의 통로, 화렵수에 주로 있는 겁니다. 자, 목재의 심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변두리에 있는 것이 변재, 중간에 있는 것이 심재, 좀 오래되고요. 좀 색깔이 좀 진하고 단단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색깔이 진하고 단단하고의 특징을 완전 벗어나는 색깔이 없다. 이건 변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번 보시면 수심, 목재의 중심에 있는 거, 그리고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이 심재의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목재를 절삭, 이렇게 자르거나 빻아서 건조시킨 후 접착제를 첨가해서 열을 가하고 눌러서 모양을 만든 판상 제품입니다. 이건 지금 파티클보드의 특징인데 이 파티클보드는 목재를 빻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합판과 다른 점은 목재를 이렇게 깎아내서 두루마리처럼 펼친 게 합판이고요. 합판은 또 이렇게 여러 겹을 쌓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갈았다, 톱밥으로 갈았다, 그건 MDF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파티클보드의 특징은 좀 빻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섬유가 조직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티클보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13번입니다. 여기 키워드는 네모 뿔형 그리고 정방형에 가까운 이 두 가지라고 좀 볼게요. 네모 뿔형이라서 여기에 강아지의 치아처럼 생겼다고 견치석
입니다. 14번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네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이 들어가는데 요렇게 물과 시멘트가 시멘트 풀이고요. 요렇게 세 개를 합치면 모르타르가 되고 다 합치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갈, 이렇게 동글동글한 자갈은 이 옆에 같이 붙게 되는 시멘트 풀보다는 강도가 더 단단해야 압축력을 좀 받아줍니다. 자, 두 번째, 표면이 매끄러우면 시멘트와의 부착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표면이 좀 거칠거칠해야 시멘트와 더 잘 붙어요. 2번이 틀렸죠? 잔 것과 굵은 것이 적당히 혼합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입도가 좋아야 된다. 유해한 먼지나 불순물 그리고 염화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일방향 슬래브 대하여 배금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첫 번째, 단변 방향으로만 배근한다.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일방향 슬래브는 단변에 주인공인 주근을 배치하는 거고요. 단변 방향에는 이 온도에 의한 변화를 잡아주는 온도 철근을 배근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지만 아니고 단변 방향은 주근, 장변 방향은 온도 철근. 4번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16번 각종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량 철골 구조는 가벼운 철로 만들어진 구조인데 철 자체가 열을 받으면 엿가락처럼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내화성, 내구성은 좋지 않습니다. 내구성은 비교적 어디에 비하면 잘 모르겠지만 내화성은 확실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불에 타버리잖아요. 내화적이지는 못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구적이고요. 오래 시간이 지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진에도 괜찮고요. 불에도 강합니다. 벽돌 구조는 내진적이다 했습니다. 벽돌은 벽돌 한 장, 몰탈, 벽돌 한 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철근 배근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발생하는 수평력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아서 내진적이지 못하고요. 고층 건물보다는 단층이나 중층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목재의 마구리면을 감추면서 창문 등의 마무리에 이용되는 맞춤은 마구리는 이 옆면이죠. 목재의 이 옆면. 얘를 감춰준대요. 어떻게 감추냐면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45도로 끊고 또 45도로 잘라서 서로 막아버리는 게 요 연귀 맞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액자 맞출 때 이렇게 많이 하고요. 창문이나 우리 나무 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귀 맞춤을 많이 하고 있어요. H형광, 판보 또는 레티스보 등에서 형광보는 한꺼번에 틀에 부은 거고 판보는 이렇게 앵글로 볼트나 리벳으로 고정을 한 거. 여기서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거 이게 플랜지고요. 이게 외부죠. 그래서 외부가 아니고 플랜지입니다. 스티프너는 외부의 좌굴 방지였고요. 거세 플레이트는 이런 트러스나 레티스보에서 이 절점을 잡아주는 철판, 이것이 거세 플레이트입니다. 19번 연약 집안에 연약한 집안에 건축물을 축조한대요.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땅이 연약하니까 한쪽으로 더 꺼지고 이쪽이 덜 꺼지기 때문에 건물의 강성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갈 때 건물이 잘라지지 않도록 하는 강성 높은 게 좋고요. 지하실을 설치하면 더 좋아요. 단단한 걸로 설치하면 더 좋겠죠. 건물의 중량을 크게 하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더 꺼질 수 있어요. 부동치마를 더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3번 틀렸어요. 건물이 너무 길면 한쪽만 꺼지고 한쪽이 안 꺼지기 때문에 너무 긴 것보다는 조금 짧은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중 개구부 설치, 개구부는 창문 또는 문입니다. 가장 많은 제약을 받는 건 벽돌 구조예요. 우리 벽돌 구조는 벽돌과 벽돌이 맞물리면서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뻥 뚫리잖아요. 문 위쪽. 그리고 문과 문 사이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목 구조는 거의 다 뚫죠. 자, 벽돌 내쌓기를 하는데 한 켜씩 내쌓으면 8분의 1비 나올 수 있고요. 두 켜를
붙여서 나올 때는 4분의 1b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다 합쳤을 때는 2.0b를 넘어갈 수 없다가 키워드입니다. 자, 수직 부재가 축 방향으로 외력을 받았을 때 그 외력이 증가해 가면 부재의 어느 위치에서 갑자기 휘어버리는 현상은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좌굴이고요. 철골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석재의 이음시 연결 철물을 이용하지 않고 석재만으로 이어주는 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꺽쇠는 꺽쇠라는 그런 부재를 쓰는 거고요. 은장 이음이나 초기음은 이렇게 부재를 가공을 해서 여기에 어떤 다른 부재든 같은 부재든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제혀 이음이 이거예요. 혓바닥 내민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은 석재만 이용해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원 아치가 있고요. 여기 이마에 들어가는 이돌, 이맛돌. 쌤돌 이런 거는 쌤돌은 창문에 들어가는 거, 두겁돌은 난간 위에 들어가는 거. 자, 다음 중 입체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절판 구조는 이렇게 지붕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접어준 게 절판 구조. 그리고 쉘 구조, 그리고 도움 구조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 근데 아치 구조는요, 벽체라는 평판 구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뚫어주는 거라서요, 좀 더 2차원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라기보다는 좀 2차원적인 느낌. 이 아치 구조입니다. 다음 건축 구조의 분류 중 일체식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일체식은 거푸집 짜고요.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 바로 때려 부어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지는 게 일체식 구조입니다. 이것과 반대는 아닌데 좀 다른 구조가 목구조처럼 다른 부재를 이렇게 철물이나 짜맞추기로 이어주는 것은 일체식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적 구조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음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식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일체식 구조의 대표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 RC조인데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어떤 기둥이나 보 안에 철골을, H빔 같은 철골을 넣고 철근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붓는 거라서 SRC조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음새가 거푸집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라서 일체식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우리 아치 구조의 키워드가 압축력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는 이렇게 내려오는 압축력을 양쪽으로 분산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압축력은 또 이런 경사부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잡아준다는 거죠, 압축력을. 그래서 아치의 키워드는 압축력입니다. 28번, 힘, 모멘트나 전단력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호 단부의 단면을 중앙부 단면보다 크게 한 부분은, 보호라는 것이 기둥과 슬랩 이렇게 연결하는 슬랩을 받쳐주는 아이죠. 중앙부는 중앙에 있는 거고요. 단부는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힘이 발생되면은 요 4분의 1 위치까지를 단부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 어떤 전단력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근배근을 많이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단부를 좀 크게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키운 이 부분, 여기를 펀치 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설명한 거랑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보면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강력히 부착되면 철근의 좌굴이 방지됩니다. 철근 되게 얇잖아요. 이렇게. 얘가 압축력을 받아버리면 무조건 좌굴되죠.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압축력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좌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므로 부재의 압축력을 콘크리트가 부담을 합니다. 3번, 콘크리트와 철근의 열 팽창 개수 또는 선팽창 개수. 이게 약 10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열 팽창 개수든 선팽창 개수는 조금 비슷해요. 철근이 열 받아서 늘어나는 거나, 콘크리트가 열 받아서 늘어나는 거나, 둘 다 거의 안 늘어나죠. 그래서 거의 유사해서 무시합니다.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10배 차이가 있어. 3번 틀렸죠? 콘크리트는 내구성과 내화성이 있어요. 일단 오래 버티는 그런 힘이 있고요. 철근은요,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콘크리트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그 안으로 습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이 못 들어가도록 피복 두께로 딱 막아주고 있고, 내화성이 있습니다. 열에 굉장히 강해요, 콘크리트는. 그래서 열에 약한 철근을 콘크리트가 보호합니다. 30번 특수 지지 프레임 나왔으면 끝났습니다. 케이블 나왔으면 끝났죠. 매달았다 하면은 현수 구조가 되겠습니다. 31번 이어가겠습니다. 처마의 구성 요소 중 처마 홈통 낙수구. 처마 홈통은 이렇게 골에서 모인 물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고요. 깔때기 홈통은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보통은 처마 홈통에서 오는 물을 여기서 한번 모았다가 내려주는 건데요. 이 모임 홈통을 다른 말로 장식 홈통이다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기에 모임 홈통이 있다면 그게 맞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벽돌조 단면에서 가부재의 명칭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긴결 철물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시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고요. 몰탈 사이에 끼우다 보니까 양쪽에서 밀리는 힘이나 벌어지려는 것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이음과 맞춤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작이 간단한 거 좋고요. 응력 방향 예시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응력이 작은 곳에서,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맞출 때 연기 맞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이렇게 힘이 받는 방향이 섬유 방향, 이렇게 결 방향으로 힘이 받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맞춰주시면 서로 좋고, 그리고 또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를 맞출 때도 직각으로 맞추시면 좀 튼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응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맞추는 게 좋고요. 맞춤은 상관없겠지만 이음은 쭉 이겨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재 부호가 있다고 봤을 때 단부에 맞추는 것보다는 좀 중앙부라던가 좀 힘이 덜 미치는 곳, 응력이 작은 곳에서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수축 팽창을 위해 틈을 주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목재가 팽창하고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틈을 좀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 틈이 대체 얼마인지, 많이 준다는 건지 작게 준다는 건지 그런 것도 없고, 너무 많이 틈을 줘버리면 이게 빠지거나 힘이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강블록조에서 병량은 최소 얼마인가 미터에 15cm입니다. 병량이라는 거는 면적에 비해서 내력벽의 약이 얼만큼 되는가인데 수치로 딱 정해진 거니까 이 수치는 외워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적벽체 내부에서 상부의 버팀대 역할을 합니다. 위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치 안에서는 압축력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치 벽돌을 특별히 제문 제작한 것은 본 아치라고 합니다. 층두리 아치는 이렇게 여러 층을 만들어서 아치를 쌓는 게 층두리 아치예요. 틀렸죠? 자, 그리고 표준형 벽돌 공간 쌓기, 이 문제도 나왔던 문제네요. 1.5b는 1.0b 더하기 0.5b고요. 중간에 공간이 들어가죠. 75. 공간이 들어갈 경우에는 몰탈, 줄눈 10mm가 없어요. 바로 긴결 철물로 붙인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공간 쌓기가 아니다. 만약에 공간이 아니다 하시면 몰탈 10mm를 딱히 말이 없어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 더하기 75 더하기 90 해서 355mm로 가시면 됩니다. 섬유판은 그 파이버보드, MDF죠. 근데 경질은 좀 단단한 거잖아요. 식물 섬유를 주연료로 성형한 판 맞습니다. 톱밥도 일종의 식물 섬유로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 크지 않고요. 소프트텍스 아닙니다. 하드텍스겠죠. 경질 단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방향성이 크다는 건 우리 목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섬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끼로 톡 찌는 거하고 옆에서 치는 거하고는 힘에 미치는 양이 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약간 그냥 말장난입니다. 소프트텍스가 경질 섬유판이 맞는가? 소프트는 연질,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의 준공부, 이건 다른 말로 빈 부분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보강을 했대요. 그래서 블록을 보강해서 보강 블록조예요. 그런데 이걸 뭐랑 비교를 하냐면 거푸집 블록조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보기에도 없지만 일반 블록조는 그냥 블록 있죠. 이렇게 생긴 구멍 빵빵빵 나 있는 블록에 이 빈 부분에 여기다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은 게 보강 블록조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거푸집 블록조는 그게 아니라 블록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기역자, 니은자, 비읍자 이렇게 생겼고요. 얘들을 이렇게 포개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거푸집 블록조. 그리고 이건 블록 자체를 그냥 쌓아도 되는 것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보강 블록조.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옆에서 산지치기를 했대요. 산지는 좀 쉬운 말로 나무로 만든 못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에 딱 끼워주는 거고요. 중간을 빗물리게 해서 보통은 토대 이음에 주로 쓰이고 처마돌이, 중돌이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부재거든요. 이 옆으로 가는 부재를 이어줄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 친구의 명칭은 좀 엇갈리게 들어갔다고 해서 엇거리, 나무못, 산지, 이음 되겠습니다. 40번 황동, 청동 구분하는 거 해봤습니다. 황동, 청동 두 가지 있죠. 구리가 주 원료고요. 여기에 아연을 섞은 거, 주석을 섞은 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에 조금 꼬아서 나온 게 아연의 기호를 아는 가입니다. ZN. 징크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아연판 징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SN이 주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한글로 나왔다면 아연 찍으시면 되고, 청동의 합금을 물어봤다면 SN 또는 주석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일종 점토벽돌의 압축 강도. 이 문제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압축 강도를 주로 보는 게 점토벽돌의 강도를 볼 때 하는 거고, 24.5N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 등 사용 장소 필요에 따라 만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용 장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주문을 해서 공장 생산 또는 믹싱카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믹스해서 온다고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다른 말로는 아시죠? 레미콘. 이렇게 생긴 차가 동글동글 이렇게 돌리면서 오는 레미콘 되겠습니다. 43번.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회반죽 같은 거에다가 화강석 부스러기 같은 거 넣고 모래 넣고 페인트 넣고 다 섞어가지고 한번 바르고요. 이게 충분히 굳지 않았을 때 거친 솔로 거칠게 마무리한다 입니다. 거칠게 한다 하면 바로 리신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철골 구조의 용접 부분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아닌 거. 이 문제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블로우홀은 안에 기포 생기는 거, 오버랩은 그냥 얹혀 있는 거, 언더컷은 밑에까지 용접액이 안 들어간 겁니다. 엔드탭은 용접을 할 때요. 이렇게 한번 뒷댐제 비슷하게 한번 대주는 그거라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이 용접 결함이 아니라 어떤 부수의 이름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바닥 재료 연결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유치원 교실 가보셨나요? 좀 말랑말랑하게 해놓습니다. 애기들이 뛰고 하면 다치지 않도록. 인조석 물갈기는요, 이렇게 황동 줄눈에다가 이렇게 인조석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넣어주는, 옛날에 많이 쓰던 거 딱딱합니다. 너무 애기들이 놀기에는 좀 위험한 그런 게 있어서 1번은 틀렸다 입니다. 추장은 마무리하는 거죠. 금속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줄눈대가 미끄럼 방지. 이거 논슬립에 대한 설명. 논슬립 모서리에 사용된다. 이건 코너비드에 대한 설명. 벽 기둥 모서리에 미장 발음을 보호한다. 3번이 정답. 듀벨은 목재를 연결하는 전단력에 대항하는 철물입니다. 틀렸죠?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건 비열. 이건 그냥 정의입니다. 49번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목재 섬유 방향에서는 전단 강도가 제일 약한데 섬유 방향이 이렇게 되죠. 목재가 이렇게 가는 방향. 인장 강도가 제일 세요. 그 다음 휨이나 압축 강도인데 전단 강도라는 것은 이렇게 힘의 방향이 다르면 이 목재니까 좀 잘라져 버립니다.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단 강도가 가장 약합니다. 금속의 부식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그대로 많이 나오는데 다른 금속끼리 붙여 놓으면은 녹이 더 많이 빨리 쓸고요. 균질한 재료, 어느 부분에는 뭐가 많이 섞였고 어느 부분에는 덜 섞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잘 분포된 그런 재료 쓰시고 부분적인 녹은 바로바로 처리할 것. 3번 틀렸습니다.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안정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시멘트 안에 산화칼슘, 마그네슘 그런 거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게 장기간에 체적 변화가 있을지를 단기간에 오토클레이브라는 그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단기간에 알아보는 안정성 테스트입니다. 점토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테라코타는 공동의 대형 점토 제품입니다. 대형이라는 거는 좀 50cm? 좀 큽니다. 주로 장식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속이 비어 있어서 구조용보다는 장식용으로 주로 씁니다. 모자이크는 일반적으로 자기질 타일이고요. 토가는 토기질의 저급 점토를 원료로 하여 건조 소성시킨 거고 주로 환기통, 연통에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도벽돌은 벽돌에 찌물을 발랐다고 하는데 유약이라고 좀 봅시다. 매끈매끈하게 하는 거, 도자기 밖에 바르는 거요. 건물의 내외장 장식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 포도벽돌이라는 게 도로를 포장하는 벽돌입니다. 거기에 유약을 발라버리면 너무 매끈매끈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벤젠과 에틸렌으로부터 만든 것이라고 하고요. 벽, 타일, 천장재, 블라인드 도료, 전기용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발포 제품이다. 스티로폼 같은 거죠. 스티로폼. 그래서 스티로폼이니까 스틸렌을 폼했다라고 보시면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중 유동성의 정도 반죽 질기를 나타내고요. 반죽 질기가 컨시스턴시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이 얼만큼 질퍽한가, 펌퍼빌리티는 펌핑이 얼만큼 잘 되는가, 성형이 얼만큼 잘 되는가, 마감이 얼만큼 잘 되는가 이런데 반죽 질기가 어떤가는 컨시스턴시입니다. 직접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조명 이렇게 조명이 직접 떨어지는 겁니다. 눈부시고요.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고요. 조명률 좋아요. 조명률 좋다는 것은 우리 간접등은 이렇게 보면은 반사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도 그렇게 많이 밝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고 직접 조명은 되게 밝죠. 대신에 실내 조도 분표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여기 코너에는 그림자가 좀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입니다. 이거 예전에 다른 답으로요. 이게 답인데 다른 답으로 간접 배수라는 게 또 많이 나왔었고요. 일단 트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갇혀 있는 게 봉수죠. 자기 사이퍼는 이게 한 번에 훅 많은 물이 나가면서 봉수를 데려가 버리는 것. 혈관 현상은 여기 요런데 작은 금들로 인해서 빠져나가거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걸려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 거, 그리고 증발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봉수 파괴고요. 수격 작용은 이렇게 수평 배관과 수직 배관이 만날 때 이렇게 배관을 탕 때리는 거, 워터 해머링이라서 봉수 파괴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다음은 건축 도면에 사용하는 치수 단위입니다. 관로 안에 들어가는 거, 치수 단위는 밀리미터가 원칙이고요. 치수가 밀리미터가 아닐 때는 단위 기호를 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위를 명시합니다. 다음 중 단면도를 그려야 될 부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설계자가 강조하는 부분, 보통 평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를 어떻게 내가 시공하겠다, 기초가 특이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평면도만으로 기초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높이도 보기 어려워요. 전체 구조의 이해도 필요할 때 단면도 끊어주시면 됩니다. 시공자의 기술을 보여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다음 중 건물의 일조 조절,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차양은 이렇게 앞에, 건물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쳐주는 거. 그리고 루버는 이렇게 목재들이 일정 간격으로 진행하면서 햇빛이 요 사이로는 들어오고 여기는 못 들어오고. 그리고 블라인드는 이렇게 쭉 내려서 완전히 창을 가려주는 거. 이중창은 단열은 되겠지만 햇빛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3번이 틀린 답입니다.